지난 9.13 대책 이후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응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요즘 보면 이제 무주택자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실수요자 분들이 있죠. 이제 매수 타이밍을 이제 잡으시는 분들, 이제 이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상담을 한번 해보면요, 이런 분들이 좀 있으세요. 좀 이따가 제가 또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서울 같은 경우는 어찌됐던 지난 9.13 대책 이후에 지금 좀 조정이 좀 됐잖아요. 예, 조정이 됐는데, 사실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조정이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난 이제 한 2년 동안 올랐던 주택 가격에서 거의 조정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지금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예, 주택 가격을 상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좀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현금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캐시가. 그렇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을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그러니까 좀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 예,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 쪽으로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쪽으로 이제 지역을 지금 하향 천의를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는 길인가? 예, 과연 이게 맞는 길인가? 이런 또 의문이 또 들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내 집 마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찌됐던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지금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실수요자 분들을 위한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이제 시장상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예, 시장상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주제는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런 거죠. 자, 지난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나왔었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는 어떤 신도시냐? 서울과 그 다음에 이 90년도 중후반에 공급이 됐던 1기 신도시 사이에 대규모의 택지를 4개에서 5개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대규모의 택지를. 자, 그래서 이 신도시에 20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9.13 대책 이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12월이죠. 예, 12월, 제 기억으로는 12월 19일인가? 이제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그러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가 됐다라는 거죠. 이 세부적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자, 요거는 제가 이제 보도 자료에서 제가 이제 발췌를 한 겁니다. 발췌를 한 건데, 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4곳을 먼저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4곳에 20만 호 중에 12만 2천 호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바로 이게 3기 신도시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로. 자,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 남양주 쪽에 공급이 되죠. 예, 남양주 쪽에 이제 가장 면적이 큽니다.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산 신도시 인근에 있는 왕숙지구라고 지금 이제 불리고 있죠. 예, 왕숙지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남, 교산지구, 이제 하남 미사지구 인접해 있는 교산지구에다가 또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검단신도시, 그러니까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아래쪽에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천까지 해서 지금 4개의 신도시가 지난 연말에 확정이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만 호 공급을 하니까 나머지 지금 한 7, 8만 호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에 지금 이제 발표가 될 예정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한 6월에서 7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에서 한 7월 정도에.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그럼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이런 3기 신도시가 근데 이 시장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이나 뭐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지금 내 집 마련을 뭐 하시려는 분들이라던가 지금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 좀 더 좋은 쪽으로 그분들은 지금 이 강의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3기 신도시가 왜 중요한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 드릴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인근의 왕숙지구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남 미사지구 인근의 교산지구에다가 이쪽이죠, 이쪽. 예, 교산지구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천 쪽, 그 다음에 인천의 계양까지 해서 네 군데가 발표가 되는 겁니다. 네 군데가 이제 먼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3기 신도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서울을 이제 동서로 나누면 이쪽이 지금 동이고 이쪽이 서쪽이죠, 그죠? 예. 자, 동서로 나누면 이 동쪽으로 약간 좀 이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죠? 네. 이 동쪽으로 먼저 발표된 한번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예, 동쪽으로 왜 먼저 발표가 됐나? 자, 한번 보면요. 자, 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된 이 정책적인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서울의 동부권을 중심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합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왕숙지구, 교산지구, 그 다음에 중강남권으로 불리는 과천까지 지금 발표가 먼저 된 거 아닙니까? 자, 그 의미는 어찌됐든 이제 강남의 이제 주택시장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는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선행 지표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선행 지표로 봐야 되니까 강남의 지금 주택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동부권 중심으로 발표가 된 이유는 강남의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의도가 좀 보인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기 신도시가 왜 또 중요하냐? 3기 신도시가 왜 또 중요하냐? 나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하고요. 그 다음에 2기 신도시하고요. 그 다음에 3기 신도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하고 좀 관련 이 신도시도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신도시도 지금 많은 변화가 지금 있어 왔거든요. 자, 어떤 거냐면 1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될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가 이제 90년도 이제 중반이잖아요. 그죠? 1기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됐을 당시에는요. 모든 것들이 서울로 집중이었습니다. 일자리도 서울로 집중이었고요. 예, 모든 것들이 서울로 집중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서울에 주택 공급이 상당히 부족했겠죠. 자, 그러니까 어때요? 1기 신도시라는 걸 발표를 해주면서 서울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서울과 가까운 쪽으로 1기 신도시를 공급을 해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분당이라던가, 뭐 평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일산이라던가, 중동이라든가, 삼본이라던가 이 5개 신도시가 지금 1기 신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현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서울과 가까운 쪽에 1기 신도시를 공급을 해줬던 겁니다. 서울과 가까운 쪽에. 자, 그리고 근데 서울로 모든 게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 당시에 자족 기능에 대한 것들은 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자족 기능. 자족 기능이 뭡니까? 어떤 도시가 만들어지면 자족을 하려면 이 지역에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리에 대한 자족 기능이 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왜? 그 당시는 서울로 무조건 집중이 돼 있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1기 신도시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단점은 뭐예요? 자족 기능이 빠져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2000년도 중반 들어서 또 이제 2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2기 신도시가 이제 공급이 되었을 때 이런 사회적인 현황을 보면 그 당시에 뭐 세종시 문제도 불거졌고요. 근데 행정수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혁신도시, 각 지방으로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던 여러 가지를 각 지방으로 이제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화두가 뭐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서울로 모든 것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분산을 하면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화두가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2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서 자, 먼저 이 서울과 인접하에 있는 지역들은 1기 신도시가 다 지금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보다는 멀어요. 1기 신도시보다는 서울에서 좀 멀어요. 서울에서 좀 멉니다. 예, 서울에서 좀 멀어요. 예, 그래서 서울과 인접해 있는 지역들은 좀 많이 없죠.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우리가 파주라든가 파주 운정신도시, 김포, 양주, 옥정신도시 이런 지역들이 뭐 동탄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의 서울과의 접근성이 아주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기 신도시 중에서도 판교라든가 이제 광교처럼 서울과의 접근성이 그나마 좀 괜찮은 이런 거 신도시도 있지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1기 신도시에 비해서는 서울과의 이 물리적인 거리가 좀 멀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 당시에 화두가 이 국토에 대한 균형 발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기에 자족 기능이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족 기능이. 그래서 우리가 2기 신도시, 그러니까 1, 2기 신도시 통틀어서 가장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데가 어디예요? 예, 판교죠. 판교. 예, 판교. 판교 어떻습니까? 분당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서울과의 인접해 있고요. 거기다가 자족 기능까지 들어가 있네요. 예, 장점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장점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판교 신도시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3기 신도시는 어떤 거냐? 3기 신도시는 정부 자료를 보면 자, 서울과 지금 인접해 있죠. 아까 그 지도상으로 보셨듯이 남양주 왕숙지구라든가 교산지구, 가천지구, 그다음에 인천의 계양지구 어때요?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1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 것도 많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과 인접해 있습니다. 상당히 좋죠. 서울과 인접해 있고 두 번째로는 자족 기능에 대한 거를 2기 신도시 때보다도 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1기 신도시의 장점과 2기 신도시의 장점은 앞으로 갖출 지역들이 3기 신도시라는 거죠. 3기 신도시. 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여유자금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대출도 지금 막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내 집 마련을 하려면은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현금이. 근데 현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계속 뭐 지역을 좀 안 좋은 지역 쪽으로 하향 처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3기 신도시를 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 지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 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지금 아까 12만 2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죠. 6만 6천 가구, 3만 2천 가구면 9만 8천 가구, 여기 과천에 7천 가구, 그 다음에 7천 가구면 10만 5천 가구에 1만 7천, 인천의 계양지구에 1만 7천 가구면 12만 2천 가구니까 앞으로 한 7만에서 8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됐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그 전에는 이 동부권을 중심으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서부권을 중심으로 나오겠죠. 서부권을 중심으로. 그렇죠? 예. 이쪽에 또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지역들이 지금 이제 광명 시흥 일대가 상당히 지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이제 광명 역세권 개발지라던가 아니면 이제 광명 시내에서도 뭐 광명 뉴타운이라던가 뭐 철산주공 재건축, 예. 요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신시가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광명 시흥 일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유력한 후보지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제 그 3기 신도시를 이제 거론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장항동 일대, 일산 일대 장항동 일대가 한번 유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산됐거든요. 근데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그러니까 1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 입지에 어떻게 보면 땅이 별로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뭐 여기라든가 여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저는 유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이 3기 신도시의 그 잔여 지역이 발표가 될 지역들은 서울의 서부권 지역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볼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왜 이 강의를 준비했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 지금 현 정부 이후에 어떻게 보면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명목 하에 여러 가지 지금 규제를 가하고 있죠. 그렇죠? 뭐 양도소, 뭐 세금에 대한 것도 상당히 많이 강화시켰고요.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보유세, 뭐 종부세죠. 자, 거기다가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명목 하에 대출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청약 기회를 넓힌다라는 명목 하에 청약 제도도 많이 개편이 되었죠. 예.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정책을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강화하는 쪽으로 유지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세대는 어떤 세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허리가 되는, 지금 우리나라의 허리가 되는 30대, 40대가 지금 가장 많은 이 정책의 피해자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청약제도가 이제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제도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지금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는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예요. 100% 가점제거든요. 자, 그런데 가점제로 간다라는 거는 사실은 30대나 40대 같은 경우에는 40대 뭐 초까지, 중반까지, 뭐 먼저 준비하셨던 분들은 뭐 가점이 높을 수도 있지만 30, 40대의 경우에는 40, 50대에 비해서 가점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가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가점이 안 돼서 못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물건들이 나오면 각 지역별로 물건들이 나오면은 이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있고 아닌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가치가 더 높은 지역 아닙니까? 그럼 그런 지역들은 가점이 더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역의 30, 40대에 대한 이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가점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진입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위한 어떻게 보면은 청약 기회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허리가 되는 미래가 되는 30, 40대가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자, 9억 이상 이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거든요. 중도금 대출이. 이게 어떤 의미냐. 자, 보통 우리가 이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뭐 1, 2억에서 2, 3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이제 청약에 들어갑니다. 예. 나머지는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겠죠. 뭐 자기 뭐 전세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청약, 그러니까 분양 시장이라는 게 보통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무주택자들, 아니면 아니면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근데 갈아타기를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무주택자가 아니니까 좀 가점이 낮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자, 그럼 1, 2억이라든가 2, 3억 정도 가지고 내가 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살고 계시는데, 자, 9억 이상의 아파트. 자, 지금 강북 지역 최근에 아시죠, 여러분들? 웬만한 지역도 30평형대 지금 9억 넘어가잖아요. 그죠? 예, 지금 분양가 지금 9억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2, 3년 만에. 그쵸? 그러니까 최초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지금 현 정부도 이거는 지금 상상을 못 했겠죠. 자, 지금 분양가가 지금 강북 지역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 지금 9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30평형대 기준으로. 그럼 이분들이 여기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그래도 당첨이 되면 뭐합니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9억 이하의 아파트. 그러면 서울로 진입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또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해도. 자, 이런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한 2년 전만 하더라도요, 2017년도를 한번 돌아가 보죠. 예, 예를 들어드리면 2017년도를 보면, 자, 2017년도 초쯤에 보면은 이제 어떤 지역을 예를 들까요? 전농 답신인 뉴타운을 한번 예를 들게요. 예, 전농 답신인 뉴타운이 30평형대, 32, 3평형대가 전농 답신 뉴타운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예, 거기 뭐 국토부 들어가면 이제 실거래가들 나오니까 2017년도 초에 얼마 갔냐면요. 6억에서 6억 5천 갔습니다. 6억에서 6억 5천 갔어요. 2017년도에. 자, 그럼 그 당시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할 때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 자, 그때는
대출이 70% 나왔죠. 그럼 6억 5천이라고 하면 대출이 4억 5천 정도가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내 돈 얼마 필요합니까? 자기 자본? 2억이면 하겠네요. 그죠? 예. 2억이면 사요. 내 집, 그러니까 2억에, 그러니까 내 돈 2억에 대출 4억 5천 받으면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은 얘가 지금 10억입니다. 10억이면 지금 대출 얼마 나옵니까? LTV 40%, 그렇죠? 4억 나오네요. 대출은 뭐 거의 비슷하네요, 얘랑. 근데 자기 자본 얼마 필요합니까? 6억이죠?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은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바로 30, 40대예요. 사실은. 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옮겨 타시고 이런 것들도 상담이 이제 내가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들을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디로 가요? 대출 잘 나오고요. 그러니까 LTV 40%에 묶여있지 않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렇죠. 주택가격이 낮은 지역 쪽으로.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역을 하향천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향천이 하면서 대출이 잘 나오고, 주택 가격이 낮고, 이런 지역 쪽으로 지역을 하향천이 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에.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지역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여기가 가격이 올라주면 돼요. 자, 여러분들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주택을 매입해서 내가 대출을 받는다라는 의미는요, 이 주택이 가격이 오른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이자에 대한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주택을 매입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매입하려는 주택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까요? 임대로 있겠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들, 상대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주택 가격이 낮은 지역에 대출을 받아서 가는데 가격이 올라주면 다행인데, 결론적으로는 이 지역이,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죠. 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 아니냐. 자, 서울 외곽으로,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비규제 지역인 서울 외곽으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 지금 아까 제가 3기 신도시 말씀드렸죠? 자, 3기 신도시처럼 외곽에 더 좋은 입지에 이런 물량들이 공급이 됩니다. 더 좋은 입지에 신도시가 공급이 되면 외곽 지역에 상대적으로 빠지는 지역들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정책적인 규제를 하면서 가장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바로 30, 40대들 이런 분들, 아니면은 지역을 하향천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이런 지역에 더 좋은 입지에 아파트가 또 공급이 된다는 거죠. 대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하향천 이제 그만하십시오. 안 좋은 지역 쪽으로 그만 가세요. 안 좋은 지역, 그러니까는 지역적으로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은요, 떨어지는 지역들은 가격이 크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나는 가겠다 말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대출 받지 마세요. 이자 이상은 내가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 그런 지역 주변에 더 좋은 입지에 공급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가격이 많이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희소성에 투자하라. 희소성에. 자, 제가 아까 3기 신도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자, 3기 신도시의 장점 있죠? 네, 장점. 자,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좋고요. 오케이. 물리적인 접근성. 거기다가 자족 기능이 2기 신도시 때보다 더 강화됩니다. 물론 이 자족 기능에 대한 성공 여부는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정부의 지금 정책 의지는 이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3기 신도시 쪽으로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이후에 4기 신도시 안 나옵니다, 이제. 끝이에요, 신도시 이제. 자, 신도시의 장점이 뭡니까?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선 계획을 하니까 어때요? 주거 환경이라든가 인문적인 환경,
그러니까 계획된 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런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단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신도시가 외곽에 지어지기 때문에 서울과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3기 신도시는 이거를 극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자금적인 여유가 좀 없으시는 분들도 3기 신도시에 대한 물량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적인,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해드리지만, 지역적으로 내가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해서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적으로 내 자금에 맞춰서, 물론 제 자금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갈 수밖에 없지만, 되도록이면 지역적인 하향 처리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예,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그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뭐 이제 정책적인 규제와 함께 가장 이제 어떻게 이제 실수요자들이나 무주택자들이나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대응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가 또 좋으셨으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예, 또 구독하기 꼭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알림 버튼 누르시면 누구보다도 저희 강의를 빨리 받아볼 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